부유한 회장님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고 그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모두가 이미 잠들어 있는 밤 9시 이후에 항상 집에 도착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부산 해양타워에서의 투자자들과의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운대구의 고급 펜트하우스 문을 열자 강도윤은 입구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이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성껏 누르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김정호 회장은 수년간 변함없는 일상을 유지해왔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착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그때면 가족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대한민국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인 한강전자의 부회장으로서 그의 하루는 끝없는 회의, 복잡한 기업 결정, 그리고 사업 확장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가득 찼다. 가족들은 그의 체계적인 부재에 적응해 가장이 물리적으로는 주말에만 존재하는 가정 역학에 맞춰왔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삼성동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 정호는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시간이 남게 되었다. 충동적으로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 결정은 자발적이었고 거의 본능적이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확립된 일상을 깨도록 그를 밀어붙이는 것 같았다. 저택의 정문을 열 때 정호는 집이 늘 그랬듯이 조용하고 어두울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불이 켜져 있고 거실에서 움직임이 그의 관심을 즉시 사로잡았다. 그는 입구에 멈춰 서서 천천히 그의 눈이 포착한 것을 처리했다. 그 앞에 펼쳐진 장면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깊이 감동적이었다. 비록 그는 그 순간 목격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실 한가운데서 정호는 28살의 젊은 가정부 미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에 천을 들고 젖은 바닥을 꼼꼼히 닦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에서 헌신이 분명했지만 그것이 사업가를 마비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녀 옆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4살 된 아들 준서가 작은 보라색 목발에 불안정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고 부엌 수건을 결연한 표정으로 들고 있었다. 금발의 소녀는 분명한 어려움을 겪으며 작은 팔을 뻗었지만 그의 표정은 정호가 거의 목격한 적 없는 집중과 기쁨의 혼합을 보여주었다. 준서는 좌절이나 자기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과제에 진정으로 열중한 것처럼 보였다. 가정부와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은 마치 그들 사이에 잘 확립된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렀다. 미영은 정호가 전에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년의 노력에 무한한 인내심으로 응했다. 그녀는 준서를 제한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공유된 활동에서 귀중한 파트너로 대했다. 사업가는 눈치채지 못한 채 문에 움직이지 않고 서서 이 역학을 관찰했고 가슴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장면에는 그의 아들과의 제한되고 긴장된 상호작용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조화가 있었다. 미영이 준서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자 소녀는 자랑스럽게 그의 작업을 보여주었다. 그의 웃음은 정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왜 자신이 그것을 놓쳤는지 궁금해졌다. 정호는 숨을 참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구두 소리가 마루에 울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회장님, 미영의 놀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즉시 바닥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준서의 눈은 커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많았다. 정호는 문틀에 서서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이 광경을 계속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당연히 가정부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말을 잃었다. 준서가 미영에게 몸을 기울이는 모습, 그녀가 소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식, 둘 사이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애정이 그를 멈추게 했다. 아빠, 준서가 갑자기 외쳤다. 그의 목발을 사용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보세요. 저 이제 거의 5분 동안 서 있을 수 있어요. 정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신경과 전문의들은 준서의 선천적 근육 약화가 결코 그가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여기 그의 아들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미영 누나가 가르쳐줬어요. 준서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강해지는 게임을 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겼어요. 정호는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부의 모습이었다. 단정한 검은 머리, 소박한 옷차림, 항상 머리를 약간 숙인 겸손한 자세.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가 전에 놓쳤던 것이 있었다. 지성과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미영이 마침내 말했다. 저는 그냥 준서가 더 독립적이 되도록 돕고 싶었어요. 제 남동생도 비슷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월급 외에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미영의 말에는 공손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에서 드문 조합이었고 정호는 이에 놀랐다. 준서는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미영 쪽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오늘 밤에도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용사 이야기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바닥을 끝내야 해요. 정호는 아들이 그녀에게 보이는 애정 어린 존경을 놓치지 않았다. 준서의 눈은 미영이 말할 때마다 빛났다. 그런 표정을 자신을 향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그는 솔직하게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준서야,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할래? 준서는 목발에 의지해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네, 아빠. 그런데 화내지 마세요. 미영 누나는 제가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정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의 아들은 자신의 부모가 화를 낼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슨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게 이런 두려움을 심어줄까? 정호는 갑자기 자신이 대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에 빠져들었다. 미영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부엌에 가서... 아니요. 정호가 갑자기 말했다. 남아주세요. 준서의 발전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미영은 눈을 깜빡였고 준서는 활짝 웃었다. 정호는 이 단순한 요청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거실의 소파에 앉아 정호는 미영과 준서가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영은 준서에게 오늘 배운 새로운 운동을 보여달라고 부드럽게 격려했다. 아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목발을 바닥에 놓고 미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이의 몸을 지지하면서도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었다. 하나, 둘, 셋.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결연했다. 나 할 수 있어요. 미영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넘쳤다. 준서는 진짜 대단한 아이예요, 회장님. 의사 선생님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빨리 진전되고 있어요. 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을까?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고 전문의들은 준서의 상태가 평생 목발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최고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과 수많은 원격 상담을 했었지만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빠, 봤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외쳤다. 혼자 서 있었어요. 정호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평소라면 비서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다음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오직 준서의 얼굴에 피어난 환한 미소에만 집중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리고 너무나 낯설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준서야. 정호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5분 이상 대화를 나눈 것은? 자신이 아들의 꿈, 두려움,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가? 미영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지만 준서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미영 누나, 가지 마세요. 아빠한테 용사 이야기 들려줘요. 용사 이야기? 정호가 물었다. 준서의 눈이 빛났다. 내 목발을 가진 어린 용사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법의 꽃을 찾는 이야기요. 미영 누나가 만든 이야기인데 그 용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도 사람들이 웃어도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정호는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냥 준서가 힘든 날에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정호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의사들을 고용하고 최신 치료법을 찾고
최상의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해, 격려, 존재감은 자신이 아닌 가정부가 제공하고 있었다. 미영 씨, 정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워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운동을 가르쳐 왔나요? 약 3달 됐습니다, 회장님. 처음에는 그냥 놀이처럼 시작했는데 준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3달. 정호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했다. 중국과의 합작 투자, 미국 시장 진출 전략, 끝없는 이사회 회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준서가 다시 목발을 잡고 미영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들 사이의 교감은 거의 손에 잡힐 듯 생생했다. 정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에 잊었던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부끄러움, 후회, 아니면 단순한 슬픔.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의 미소를 모르고 지낼 수 있을까? 미영 씨, 잠시 준서와 단둘이 있게 해주시겠어요? 정호가 부드럽게 요청했다. 미영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고 아이의 눈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하지만 준서가 갑자기 외쳤다. 안 돼요. 미영 누나 가지 마세요. 그는 놀랍게도 목발을 단단히 잡고 미영 앞에 자신을 위치시켰다. 그 작은 몸이 방패처럼 서 있었다. 정호는 아들의 보호적인 자세에 놀랐다. 준서야, 괜찮아. 누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야. 준서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다. 정말요? 하지만 아빠는 항상 바쁘셔서, 그리고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화내세요. 그 말은 정호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의 아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 엄격하고 접근하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부재한 그 현실이 고통스러웠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강동구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제 남동생 치료를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미영이 설명했다. 준서가 자주 다리 통증을 호소해서 제가 아는 간단한 운동을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놀이였는데 준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의사들이 말했던 것보다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어요, 아빠. 준서가 자랑스럽게 끼어들었다. 미영 누나가 매일 아침 저랑 같이 운동해요. 일하기 전에요. 정호는 만견자실했다. 강남 최고의 소아정형외과 의사들이 매달 수백만 원을 받으며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의 가정부가 무료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거지? 정호가 물었다. 미영은 준서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격려했다. 소녀는 바닥에 앉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집중력이 가득했다. 이건 다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미영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건 균형 감각을 위한 거고요. 정호는 감정의 홍수에 압도되었다. 분노, 부끄러움, 감사함, 그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의 직업적 의무를 넘어 그의 아들을 진정으로 돕고 있다는 것이었다. 왜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나요? 정호가 마침내 물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월급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충분한 보상이었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미영 누나는 제가 아플 때도 참을 수 있게 도와줘요. 제가 못하겠다고 할 때도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누나는 절 용사처럼 느끼게 해요, 아빠. 그 순간 정호는 자신이 결코 제공하지 못했던 것, 일관된 정서적 지지와 무조건적인 격려를 이 젊은 가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거의 낯선 사람, 멀리서 자원을 제공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부재한 아버지. 회장님,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절대 월급 외에 더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준서는 뭐요? 정호가 재촉했다. 미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준서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미영의 마지막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매달렸다. 준서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 단순한 진실이 정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준서가 긴장된 침묵을 깼다. 아빠, 미영 누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제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작은 어깨가 뒤로 펴졌고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다. 정호는 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준서는 단순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강한 의지와 놀라운 충성심을 가진 어린 남자였다. 그리고 그 충성심은 지금 미영을 향하고 있었다. 화내지 않아 준서야. 정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놀랐을 뿐이야. 미영은 몸을 일으켜 깊이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 위치를 넘어섰어요. 준서가 작은 주먹을 쥐고 외쳤다. 미영 누나는 나빠요. 누나는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나는 제가 아플 때 아무도 안 와도 항상 옆에 있어요. 엄마는 항상 모임 있다고 바쁘고 아빠는... 그는 말을 멈추고 바닥을 바라보았다. 아빠는 뭐니? 정호가 물었다. 이미 대답을 두려워하며. 아빠는 그냥 여기 없어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는 중요한 일 하시니까. 미영 누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웅이래요. 정호는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연민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재를 변명하고 있었다. 왜?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회장님,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준서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요. 준서는 강해요. 그냥 외로울 뿐이에요. 그 말은 화살처럼 정호의 가슴을 관통했다. 수십억 원의 재산, 수백 명의 직원, 전국에 흩어진 사업체.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이 외롭다는 것을 몰랐다. 준서야. 정호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맞춤 정장 바지가 바닥에 닿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빠에게 정직하게 말해줄래? 넌 행복하니? 준서는 질문에 놀란 듯했다. 그는 미영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격려하듯 미소 지었다. 때때로요. 준서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미영 누나랑 있을 때는 행복해요. 누나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어줘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줘요. 진짜로요. 정호는 자신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준서의 의료 기록, 치료 일정, 학업 진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꿈, 그의 두려움, 그의 일상적인 생각들 전혀 몰랐다. 미영 누나는 제가 다리가 아파서 울 때도 괜찮대요. 준서가 계속했다. 누나는 제가 용사라고 해요. 그리고 용사는 울어도 괜찮대요. 그래도 강하니까. 정호의 목이 메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 약함을 보이지 마라. 김씨 가문의 남자들에게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이었다. 미영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많은 자유를 준 것 같아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미영씨. 당신이 준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당신은 준서에게 존엄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정호, 한강전자의 부회장, 냉철한 사업가,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남자가 울고 있었다. 준서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도 울어도 돼요? 그가 경외심을 담아 물었다. 정호는 생애 처음으로 아들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준서야. 때로는 용사도 울어야 할 때가 있단다. 감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정호는 준서에게 잠시 자기 방에 가서 놀라고 부탁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미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확인해주자 마침내 목발을 짚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미영씨, 제 서재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호가 말했다. 서재에 들어서자 미영은 문 근처에 공손히 서 있었다. 정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지만 그녀는 예의 바르게 거절했다.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예의였지만 정호는 처음으로 이런 관행에 불편함을 느꼈다. 앉으세요, 부탁합니다. 그가 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위해 한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미영은 마침내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앉았다.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냈다. 준서와 함께하는 일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정호가 요청했다. 미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성동구에서 2번 버스를 갈아타고 7시 30분에 이곳에 도착해요. 먼저 준서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오늘의 운동을 계획합니다. 정호는 놀랐다. 당신은 7시 30분에 도착하나요? 나는 항상 당신이 8시 30분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잠시 놀람이 스쳤다. 계약서에는 8시 30분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준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더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계속해 주세요. 준서는 보통 7시 45분쯤 일어나요. 먼저 가볍게 스트레칭을 도와주고 씻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함께 해요. 준서는 월요일에는 특별히 호떡을 좋아해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정호는 자신의 아들이 호떡을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이의 의료 기록은 외우고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선호도조차 알지 못했다. 미영은 계속했다. 아침 식사 후에는 30분 동안 정원에서 운동을 해요. 처음에는 10분도 못 버텼지만 지금은 준서가 30분을 완전히 해낼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준비해요. 정희 여사가 9시쯤 일어나시면 저는 보통 집안일로 전환하고요. 그럼 이 모든 운동은 당신의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 하는 건가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저는 준서를 정말 좋아해요. 그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애정에 정호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준서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나요? 미영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제 남동생 철수도 준서처럼 다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서처럼 좋은 의사를 만날 돈이 없었어요. 철수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준서를 봤을 때 저는 철수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정호는 말을 잃었다. 그는 미영을 단순히 가정부로만 보았다. 이제 그는 그녀가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보고 있었다. 회장님, 준서는 정말 영리하고 용감한 아이예요. 미영이 계속했다. 그는 단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뭐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심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준서는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언젠가 아빠처럼 될 거라고, 다리가 나아지면 아빠와 함께 일할 거라고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의 아들은 그를 우상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사회실, 해외 출장, 끝없는 미팅. 그는 눈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었다. 미영 씨, 오늘 아침 운동,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정호가 물었다. 미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물론이죠, 회장님. 하지만 그건 아주 이른 시간이에요. 괜찮습니다. 정호가 결연히 말했다. 저도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서재문이 살짝 열리고 준서의 작은 얼굴이 들여다 보였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빠, 미영 누나 혼내요. 누나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정호는 아들의 걱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였길래 아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준서야, 걱정하지 마. 정호가 아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는 미영 누나를 혼내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 준서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정호는 아들을 품에 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너무 오랫동안 감정적 거리를 유지해온 탓에 그 간단한 행동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미영 씨, 정호가 다시 서재로 돌아오며 말했다. 준서를 이렇게 특별히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다. 제 남동생 철수는 태어날 때부터 준서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강남의 대형 아파트가 아니었죠.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다. 철수는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대기 명단에 있었어요. 정호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측면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가족은 항상 최고의 사립병원에서 즉각적인 치료를 받았다. 엄마는 청소부로 일하셨고 아버지는,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는 저희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서 저희 셋을 키우셨죠. 그래서 당신이 철수를 돌보게 되었군요. 정호가 이해하며 말했다. 미영의 눈이 빛났다. 네, 저는 12살 때부터 철수의 모든 치료에 동행했어요. 공릉동에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의사와 치료사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배웠죠. 그들은 저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가르쳐줬어요. 공릉동까지는 먼 거리였겠네요. 정호가 말했다. 내 지하철로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철수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학교 숙제를 지하철에서 했어요. 그리고 철수가 운동하는 동안 교과서를 읽었고요. 정호는
이 젊은 여성의 결단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래서 준서의 문제를 바로 알아보셨군요. 네, 준서가 다리 통증을 호소했을 때 저는 정확히 그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알았어요. 철수도 똑같았거든요. 미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준서의 경우는 그의 문제는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죠? 정호가 물었다. 이미 대답을 두려워하며 미영은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듯했다. 준서는 외로워요. 그는 자신이 가족의 짐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정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미영은 용기를 내어 계속했다. 정희 여사는 항상 자선 행사나 사교 모임에 바쁘시고 회장님은 글쎄요, 지금 이 순간까지 준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모르셨잖아요. 정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가혹했지만 진실이었다. 준서와의 대화는 어떤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호는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짧고 형식적이었다. 학교는 어땠니? 약은 먹었니? 통증은 어때? 그는 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철수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희망이었어요. 미영이 말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말했을 때 저는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단지 누군가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은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군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그저 여기에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준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미영의 마지막 말이 정호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만든 공허함을 미영이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더 알고 싶었다. 미영 씨, 하루 일과를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출근부터 퇴근까지요. 미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시작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저희 집은 구리시에 있어서 서울 강남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녀는 쑥스럽게 웃었다. 좋은 학군에 살 형편이 안 되어서요. 정호는 미영이 매일 외곽에서 통근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가까운 곳에 살 것이라고 막연히 가정했었다. 2번 버스를 갈아타고 7시 30분에 도착해요. 준서는 8시에 일어나지만 저는 먼저 아침 식사와 그날의 운동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오후 6시까지 일한 후 다시 2번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면 보통 저녁 8시가 넘어요. 그럼 당신은 하루에 거의 15시간을 일과 통근에 쓰고 있군요. 정호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미영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가면 철수의 숙제를 도와주고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해요. 대개 잠자리에 드는 건 자정 무렵이죠. 주말에는요? 미영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토요일에는 압구정동에 있는 다른 집에서 일해요. 일요일에는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요.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고용인들의 사생활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그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미영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는 명동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세요. 밤에는 사무실 청소 일도 하시고요. 철수는 이제 16살인데 아침에 학교에 다니고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요. 정호는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과 명품 시계, 그리고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한 번도 의문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영의 가족은 생존을 위해 매일 투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준서를 위해 추가 시간을 내고 있군요. 정호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왜죠? 당신은 이미 충분히 바쁜데. 미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서는 준서가 목발로 천천히 걸으며 개구리처럼 뛰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준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에만 있었죠. 첫 주에 저는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서요. 정호의 가슴이 아팠다. 내 살배기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이해해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철수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봤어요. 무력감, 부끄러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준서에게 그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제안이 아니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죠.
미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당황하며 서둘러 전화를 끄려 했다. 괜찮아요. 받으세요. 정호가 말했다. 미영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네, 약을 드셨어요? 알겠어요. 제가 오늘 일찍 들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요즘 허리가 좋지 않으세요. 정호는 미영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두 가정의 중심이었다. 자신의 가족과 준서의. 그리고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짐을 지고 있었다. 미영 씨, 정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하고 있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영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녀는 분명 이런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정호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호의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마침내 보게 되었다. 미영의 헌신과 준서의 진정한 필요를. 회장님, 준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세요? 미영이 조용히 물었다. 이제 그는 도움 없이 3분 동안 설 수 있어요. 2주 전에는 혼자서 2걸음을 걸었고요. 정호는 깜짝 놀랐다. 2걸음이라고? 하지만 의사들은 그가 평생 목발이 필요할 거라고 했는데. 미영의 눈이 빛났다. 준서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물리치료사도 놀랐어요. 지난번 검진에서 그는 준서의 근육 발달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죠.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지? 정호가 물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물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정희 여사는?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내 아내는 뭐요? 정희 여사는 준서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그녀를 슬프게 한다고 하셨어요.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아내 정희는 준서의 상태를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완벽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아들의 장애는 그 이미지에 맞지 않았다. 준서는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미영이 계속했다.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자신도 언젠가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네. 준서는 매일 아침 창문으로 당신이 출근하는 것을 봐요. 그는 당신의 넥타이 색깔을 기억하고 그날 하루 종일 이야기해요. 오늘 아빠는 파란 넥타이를 매셨어. 그건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뜻이야. 또는 아빠는 오늘 빨간 넥타이야. 그건 용감한 결정을 내릴 거라는 뜻이야. 정호는 자신의 넥타이 선택이 아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단지 비서가 코디해둔 대로 입었을 뿐이었다. 준서는 당신을 영웅으로 생각해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영웅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준서는 당신의 약점이 너무 바빠서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호의 가슴이 아팠다. 아들의 순수한 사랑에 그는 무엇으로 보답했는가? 부재와 무관심이었다. 그는 언젠가 당신과 함께 회사에서 일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미영이 미소 지었다. 한강전자의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될 거래요. 정호는 목이 메었다. 나는 아이의 꿈도 몰랐어.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났고 준서가 문을 살짝 열었다. 아빠, 미영 누나, 저 잘 수 없어요.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서의 작은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왜 그러니, 준서야? 누나가 떠날까봐 걱정돼요. 준서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가 화나면 사람들이 떠나요. 그 말은 정호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는 자신의 분노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누나는 어디 안 가? 정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 미영 누나는 우리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야. 준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그럼 내일도 아침 운동할 수 있어요? 정호는 잠시 생각했다. 내일 아침에는 중국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화상 회의가 있었다. 수천만 달러의 계약이 걸린 회의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들의 기대에 찬 눈을 바라보며 그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했다. 준서야, 정호가 결단력 있게 말했다. 내일 아침엔 내가 너의 운동을 보러 갈게. 준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한다,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김정호 회장이 일을 포기하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준서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아빠가 내가 혼자 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세 걸음 걷는 것도요? 정호는 아들의 기쁨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는지 통감했다. 그는 준서의 첫 단어, 첫 생일 파티를 놓쳤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들의 첫 독립적인 걸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자러 가자, 정호가 말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우리는 해가 뜰 때 운동해요. 그게 제일 좋을 때래요. 해가 뜰 때. 정호는 마지막으로 일출을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준서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정호는 아이의 방에 홀로 남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준서의 작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호흡은 이제 깊고 규칙적이었다. 침대 옆 작은 탁재는 보라색 목발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내일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호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의아했다. 언제부터 자신의 아이를 만지는 것이 낯선 경험이 되었을까? 아이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수년간 쌓인 후회가 그를 압도했다. 내가 뭘 했던 거지? 그가 속삭였다. 정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내일의 일정이 빽빽했다. 아침 7시 임원회의, 9시 중국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 11시 신제품 출시회의, 오후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연속적인 미팅.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일정 전부 취소하고 재조정해주세요. 개인적인 가족 사항으로 오전에 사무실에 갈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0년 경력 동안 정호는 단 한 번도 가족을 위해 업무를 취소한 적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회사는 가족보다 중요하다. 회사가 있어야 가족도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 가르침은 정호의 DNA에 새겨진 듯했다. 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내일 중국 투자자들과의 회의는 3달 동안 준비해온 겁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 계약은 회사의 올해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했다. 이사회는 그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고 주가는 하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준서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기대에 찬 눈, 아빠와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순수한 기쁨. 회의를 오후로 미루세요. 안 되면 내일 저녁이나 모레로. 그것도 안 되면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고 하세요. 전화 너머로 비서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정호는 전화를 끊고 메일함을 열었다. 다음으로 그는 미국 지사에 보낼 예정이던 분기별 보고서 마감을 연기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 다음에는 신제품 출시팀에게 회의를 다음 주로 미룬다는 메시지를. 각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그는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그의 어깨에서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수년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침대 아래에는 준서의 작은 장난감들이 보였다. 정호는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로봇 장난감, 작은 자동차들, 그리고 사진첩? 그는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준서의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아빠와 나의 모험.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자 정호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그곳에는 신문과 잡지에서 오려낸 그의 사진들과 준서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 공원에 가는 모습,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 심지어 우주 비행사처럼 우주를 탐험하는 모습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추억들이었다. 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와의 상상 속 모험을 사진첩에 담아왔던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돌아온 것이었다. 정호는 눈물을 닦고 준서의 방을 나왔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아내와 중요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자신이 남편으로서도 얼마나 실패했는지 생각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놀랐다. 보통 이 시간에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경우는 없었다. 더구나 남편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더욱 이례적이었다. 당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녀가 구두를 벗으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완벽한 화장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은 여전히 강남의 사교계 여왕다웠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또 해외 출장인가요? 이번엔 얼마나 오래 가나요?
그녀의 냉담한 어조에 정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결혼이 언제부터 이렇게 형식적이고 차가워졌을까? 아니요, 출장 얘기가 아니에요. 준서에 대한 얘기예요. 정호가 말했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미영이 준서에게 물리치료 운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송화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정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진정한 궁금함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수년간의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신경 쓸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거의 집에 없었어요. 준서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첫 이가 빠졌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그 말은 정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어요. 정희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죠. 전화기, 노트북, 끝없는 회의. 우리는 당신에게 그저 배경일 뿐이었어요. 정희야. 정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아내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미영은,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준서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웃게 만들었고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알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주 웃는지. 미영이 오기 전에는 거의 웃지 않았어요. 정호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미영의 능력에 대해, 준서의 발전에 대해.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말했다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지? 자격증이 있나? 보험은?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우리의 대화는 항상 뭐였죠? 정희가 계속했다. 약, 병원 예약, 학업 진도. 우리는 언제 준서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그의 꿈에 대해, 그의 두려움에 대해.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실패했어요. 정희는 남편의 인정에 놀란 듯했다. 그녀는 그가 변명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었다. 미영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정희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준서를 그저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랑받아야 할 아이로 보았죠. 그녀는 준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희는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또 있어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몇 달 전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었어요. 정호는 충격으로 숨이 막혔다. 뭐라고? 준서가 미영을 만나기 전까지 이 집은 죽은 것 같았어요. 병원 같았죠. 준서는 불행했고 당신은 부재했고 나는.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정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망설였다. 그들은 언제 이렇게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바꿀게요.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정희가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어떻게요? 당신의 일은 더 이상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준서의 운동을 보러 갈 거고 그 후에는 정희가 물었다. 그 후에는 당신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셋이서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약속해요. 정호가 말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만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지만 진실된 미소였다. 아직 신뢰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당신이 정말 변하길 바라요. 정희가 속삭였다. 준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호는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희가 약간의 장난기를 담아 물었다. 정호는 미소 지었다. 준서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호의 알람이 울렸다. 새벽 6시 30분. 그는 20년 동안 이런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었다. 보통은 7시에 일어나 서둘러 샤워를 하고 비서가 준비해둔 서류를 훑어본 후 아침 식사도 거르고 7시 30분에는 벌써 집을 나서곤 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하늘은 이미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정호는 평소와 달리 양복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옷을 입은 것이 언제였을까? 아마도 대학 시절일 것이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계단을 내려가자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미영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호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준서와의 약속을 지키려고요. 정호가 미소 지었다. 오늘은 뭐가 필요한가요? 미영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다. 오늘은 월요일이라 준서가 특별한 아침을 좋아해요. 호떡이요. 한 주를 시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정호는 호떡 반죽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미영의 눈이 커졌다. 김정호 회장이 부엌에서 요리를 돕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냥 과일을 좀 자르시면 좋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호는 딸기와 바나나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의 칼질은 서툴렀다. 미영이 몇 번 그의 손길을 바로잡아 주었다. 준서는 딸기를 작게 잘라야 좋아해요. 큰 조각은 씹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녀가 설명했다. 정호는 이런 작은 세부 사항까지 알고 있는 미영이 놀라웠다. 자신의 아들이 딸기를 어떻게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계단에서 목발 소리가 들렸다. 준서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부엌에서 보고 놀란 듯 멈춰 섰다. 아빠 정말 왔어요? 그 질문에 담긴 의심이 정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럼 약속했잖아. 정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넌 호떡을 좋아한다고 들었어. 준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네, 월요일마다 먹어요. 그럼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는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다가왔다. 정호는 그를 도우려고 했지만 미영이 살짝 고개를 저었다. 준서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호는 뒤로 물러서서 아들이 천천히 의자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준서의 얼굴에는 집중력과 결단력이 역력했다. 마침내 의자에 앉자 그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봤어요, 아빠. 혼자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정호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식사는 정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웠다. 준서는 학교 친구들, 좋아하는 만화, 미래의 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정호는 그 모든 것을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의 아들이 이렇게 활기차고 지적인 아이였다니. 아빠, 이제 운동할 시간이에요. 준서가 식사를 마치고 선언했다. 정호는 시계를 보았다. 8시 정각. 그는 보통 이 시간이면 이미 사무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디서 운동하니? 그가 물었다. 정원이요. 미영 누나가 말하길 아침 햇살이 뼈를 강하게 해준대요. 준서가 설명했다. 미영이 부끄러운 듯 웃었다. 사실은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좋다고 읽었어요. 세 사람이 정원으로 나갔을 때 해는 이제 막 지평선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신선하고 차가웠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이런 시간에 정원에 있었던 적이 기억나지 않았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해요. 미영이 말했다. 준서, 아빠에게 보여줄래? 준서는 자랑스럽게 바닥 매트에 앉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정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것이 매일 아침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처음으로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정원에 펼쳐진 작은 매트 위에서 준서의 운동 세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호는 잔디밭에 앉아 지켜보았다. 재벌 회장이 맨 잔디에 앉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그는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먼저 다리 스트레칭을 5번씩 해요. 미영이 전문가처럼 지시했다. 준서는 놀랍도록 진지한 표정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 동작을 정확히 완수하려는 결의에 차 있었다. 하나, 둘, 셋. 준서가 숫자를 세며 다리를 뻗었다. 작은 다리가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영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준서를 격려하면서도 더 나은 결과를 요구했다. 조금만 더 뻗어봐, 준서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정호는 그들의 상호작용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미영은 단순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문 치료사처럼 행동했고 준서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스트레칭 후에는 균형 잡기 연습이 이어졌다. 미영은 준서의 목발을 잠시 치우고 양손으로 그를 지지했다. 오늘은 30초 동안 서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준서의 눈이 커졌다. 30초요? 지난번에는 20초였는데 넌 할 수 있어. 미영이 미소 지었다. 이제 더 강해졌잖아. 준서는 잠시 불안해 보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 천천히 손을 떼자 준서는 혼자 서 있게 되었다. 그의 작은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꿋꿋하게 버텼다. 시간을 셀게 정호가 자발적으로 말했다. 하나, 둘, 셋. 준서의 얼굴은 극도의 집중력으로 굳어져 있었다. 10초가 지나자 땀이 더 많이 흘렀다. 15초에 그의 다리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힘들어? 정호가 물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균형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가득했다. 20초가 지났고 준서의 얼굴이 빨개졌다. 거의 다 왔어, 준서야. 미영이 격려했다. 용사처럼 강해. 마침내 30초가 지났다. 시간! 정호가 외쳤다. 준서가 미소를 지었고 미영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받아주었다. 그는 작은 팔로 미영의 목을 감싸 안았다.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그가 기쁨에 차 외쳤다. 정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30초가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였다. 그의 아들이 의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이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서야. 정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준서의 눈이 반짝였다. 다음엔 아빠 팔로 걸어갈 거예요.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운동을 준비했다. 이제 강화 운동을 할 차례야. 그들은 30분 동안 다양한 운동을 계속했다. 준서는 가끔 힘들어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정호는 이런 의지력이 어디서 왔는지 경이로웠다. 마지막 운동을 마친 후 준서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아빠가 봐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가 미영에게 속삭였지만 정호도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은 정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존재가 아들에게 이렇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던가. 내일도 올 거예요? 준서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정호는 그의 일정을 생각했다. 내일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계약 체결이 있었다. 수십억 원이 걸린 거래였다. 그러나 아들의 기대에 찬 눈을 보자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다. 물론이지, 그가 약속했다. 내일도 올 거야. 준서의 미소는 그 어떤 계약보다 가치가 있었다. 운동 세션 이후 정호는 준서를 샤워시키고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는 미영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효율성과 헌신이 더욱 분명히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호는 미영에게 자신의 서재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미영은 긴장한 모습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불려왔을 때는 보통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호의 표정은 달랐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낯설었다. 앉으세요, 미영 씨. 정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무슨 일이신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요. 정호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가정부로 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정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준서에게 하는 일은 단순한 가정부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 치료사의 일이에요. 그는 책상에서 서류 폴더를 꺼내 미영에게 건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폴더를 열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고용 계약서입니다. 정호가 설명했다. 당신을 준서의 공식 치료 코치로 고용하고 싶어요. 월급은 현재의 2배가 될 것이고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미영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계약서를 넘기며 그녀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숨을 들이켰다. 대학 학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전액 장학금입니다. 교재비, 교통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포함돼 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왜요? 당신은 정규 교육 없이도 이미 전문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자격을 갖추면 준서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정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대학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의 학교 기록을 확인했어요. 당신은 상위 10%였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죠. 미영은 놀랐다. 제 기록을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호가 서둘러 말했다. 당신은 준서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죠. 희망, 존엄성, 그리고 자신감이요.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정원을 바라보았다. 준서가 그의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목발 없이 바닥에 앉아 놀 수 있었다. 내가 거의 놓칠 뻔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가 무엇을 꿈꾸는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몰랐을 거예요. 미영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저는 대학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저보다 훨씬 젊고 똑똑한 학생들 사이에서 당신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호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실제 경험과 진정한 열정이요. 그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미영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의 가족에게도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가사일은 누가 할 건가요? 그녀가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다. 정호는 미소 지었다. 새 가정부를 고용할 거예요. 당신은 오직 준서의 치료와 발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학업에요.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정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준서의 미래와 당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정호의 눈도 촉촉해졌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준 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그에게 믿음을 주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내게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새로운 가족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다. 정호는 매일 아침 준서의 운동에 참여했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다. 미영은 공식적으로 준서의 치료 코치가 되었고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입학 준비를 시작했다.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호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뜻밖의 인물이었다. 라이벌 기업 대양전자의 회장 박태준이었다. 정호 씨 오랜만입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태준과는 10년 넘게 비즈니스에서 경쟁해왔지만 그가 개인적인 일로 연락한 적은 없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제 손자 민우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박태준이 말했다. 최고의 의사들을 고용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희 여사의 친구 이소연 씨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소연은 정희의 오랜 친구였지만 그녀의 편협한 시각과 끝없는 험담으로 악명 높았다. 그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호가 물었다. 이미 대답을 예상하며. 당신 집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가정부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개선시켰다고요. 박태준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정호 씨, 저는 손자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부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미영은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의 일부였고 준서의 진전에 필수적인 존재였다. 죄송합니다만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닙니다.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 아들의 전담 치료사이며 곧 대학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태준이 즉시 반응했다. 현재 급여의 2배 회사 차량 제공, 가족 전체를 위한 의료보험까지요. 정호는 조용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 회장님, 미영 씨는 판매할 상품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박태준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제안은 미영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미영의 가족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제안은 그녀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제공할 수 있었다. 정호의 우려는 사흘 후 현실이 되었다.
미영이 그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호는 그녀의 얼굴에서 고민의 흔적을 즉시 알아차렸다. 들어오세요, 미영 씨. 미영은 조용히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렸다. 어제 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대양전자의 박태준 회장님이셨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어요. 미영이 놀란 듯 올려다보았다. 아셨어요? 그가 먼저 나에게 연락했어요. 정호가 설명했다. 당신의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죠. 미영의 얼굴이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엄청난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보다 3배 많은 급여, 구리시의 아파트, 어머니와 철수를 위한 전체 의료보험이요. 정호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관대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박태준의 제안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미 대답을 두려워하며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모르겠어요. 준서를 떠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녀는 밤에 청소 일을 그만두어야 해요. 그리고 철수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하지만 정호는 미영의 딜레마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준서와 자신의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준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취약함이 묻어났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영에게 더 많은 돈을 제안할 수도 있었다. 사실 그는 박태준의 제안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일까? 미영을 돈으로 붙잡아두는 것은 그가 이제 이해하게 된 인간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요. 당신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서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제가 떠난다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정호가 말했다. 비록 그의 가슴은 아들이 겪을 상실감을 생각하며 아팠지만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선택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박태준의 제안에 대한 고민으로 며칠 동안 미영은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준서와 함께하는 시간에도 미소가 예전만큼 밝지 않았다. 정호는 그녀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미영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의 눈은 붉어 보였지만 표정은 결연했다. 결정했어요. 그녀가 정호에게 말했다. 저는 남아있을 거예요.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유가 물어봐도 될까요? 미영은 잠시 정원을 바라보았다. 준서는 아직 자고 있었다. 어제 밤 철수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제가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들은 준서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철수가 말했어요. 누나가 날 포기하지 않았듯이 준서도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정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가 수년간 잊고 있었던 가치를 이 겸손한 가족은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미영 씨.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 당신이 필요해요. 그날부터 준서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가속화되었다. 미영의 헌신과 정호의 지속적인 참여, 그리고 정희의 새로운 관심이 결합되어 준서에게 전례 없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다. 일주일 후 준서는 목발 없이 1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고의 의사들조차 6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던 성취였다. 2주 후 그는 도움 없이 5걸음을 걸었다. 곧 운동회에 나갈 수 있겠는걸. 정호가 농담했지만 준서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정말요, 아빠? 다른 아이들처럼 달릴 수 있을까요? 정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무심코 한 말이 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물론이지, 준서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진정한 돌파구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왔다. 평범한 아침 운동 시간에 준서가 갑자기 미영에게 말했다. 오늘은 혼자 걸어볼래요? 미영과 정호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준서의 표정은 진지했다. 확실해, 준서야? 미영이 물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제 다리가 오늘 특별히 강하게 느껴져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목발을 치웠다. 준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균형을 잡았다. 그의 작은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는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해낼 수 있어. 용사. 미영이 격려했다. 준서는 천천히 오른발을 들어 앞으로 내디뎠다. 그 다음 왼발을.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계속 나아갔다.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정호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여섯 걸음, 일곱 걸음. 아빠! 준서가 외쳤다. 저 걷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준서는 여덟 번째 걸음을 내디뎌 정호의 팔에 안겼다. 정호는 아들을 들어올려 꽉 안았다. 둘 다 기쁨에 차웃고 있었다. 봤어요, 봤어요. 준서가 흥분해서 외쳤다. 저 혼자 걸었어요. 미영의 얼굴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빛났다. 준서,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야. 현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엄마, 제가 아빠한테 혼자 걸어갔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외쳤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정말 보여줄 수 있어? 준서는 정획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호가 그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주자 준서는 다시 한번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는 어머니를 향해 다섯 걸음을 걸어갔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을 안아들고 흐느꼈다. 우리 아들, 우리 용감한 아들. 그날 저녁 식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정호는 샴페인을 열었고 준서에게는 특별한 포도 주스를 따라주었다. 모두가 준서의 성취를 축하했고 미영은 명예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미영이 말했다. 준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낼 거예요. 정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한 달 전 그는 이런 가족 저녁 식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준서의 놀라운 성취 이후 몇 개월이 지났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정호의 책상 위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있었다. 준서 유치원 졸업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정호는 비서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지시하고 회의실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모든 일정을 조정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방문까지 미루었다. 졸업식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서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고 흥분으로 가득 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큰 날이구나. 정호가 아들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준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빠, 오늘 제 특별한 발표가 있어요. 긴장돼요. 정호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는 잘할 거야. 아빠와 엄마가 응원할 거니까. 미영 누나도 올 거예요? 준서가 물었다. 물론이지. 미영 누나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준서의 졸업식은 강남의 유명한 사립 유치원에서 열렸다. 어린이들의 부모 대부분은 한국의 재계와 정계 인사들이었다. 정호와 정희가 도착했을 때 많은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한강전자의 부회장이 아들의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미영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소박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외모와 자신감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준서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영이 정호와 정희에게 말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유치원 원장의 환영사 후 각 아이들의 특별 발표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은 노래나 짧은 시 낭송이었다. 드디어 준서의 차례가 왔다. 무대 양쪽에서 보조교사들이 나와 준서를 도울 준비를 했지만 놀랍게도 준서는 혼자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목발이 없었다. 관중석에서 놀라움의 한숨이 들렸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준서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준서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서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약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평생 목발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호는 자신이 언급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준서의 다음 말에 놀랐다. 미영 누나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나는
제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셨어요. 누나는 제가 원하면 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관중석에서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희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준서는 계속했다. 저는 매일 아침 운동했어요. 비가 와도 졸려도 다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준서는 갑자기 무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완벽한 달리기는 아니었지만 4개월 전까지 목발에 의존했던 아이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관중석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 성공은 세 사람 덕분이에요. 준서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준 아빠, 항상 저를 돌봐주신 엄마, 그리고 제가 스스로를 믿게 해주신 미영 누나.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닦았다. 옆에서 정희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준서는 갑자기 무대 아래로 내려와 미영을 향해 걸어갔다. 미영 누나 무대에 올라와 주세요. 누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미영은 망설였지만 준서의 작은 손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준서 옆에 섰다. 정호는 충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관중의 시선이 그를 따랐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 아들 준서가 말한 것처럼 미영 씨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자 준서의 기적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정호는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미영 씨는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공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관중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의 눈에 반성의 빛이 스쳤다. 정호의 말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이었다. 준서는 아버지와 미영의 손을 동시에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정호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귀가했던 그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희망의 빛 아동치료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햇살이 따스한 4월의 오후, 센터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미영은 깔끔한 흰색 코트를 입고 이제 공식적으로 센터의 치료 디렉터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는 소아재활 분야에서 이미 주목받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독특한 접근법, 의학적 지식과 깊은 인간적 이해를 결합한 전통적인 치료사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었다. 준서는 이제 6살이 되었고 누구도 그가 한때 심각한 운동장애를 가졌다고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뛰어다녔다. 그는 센터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오늘 그는 특별히 고른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자랑스럽게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정호는 테이프 커팅 세리머니를 준비하며 참석자들을 바라보았다. 2년 전에 그였다면 이런 행사를 시간 낭비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센터는 그에게 단순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개인적 사명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가 연설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꿈의 실현이자 약속의 이행입니다. 그는 잠시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다. 2년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업 실적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호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제 아들 준서는 저에게 인내, 용기, 그리고 끈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영감이자 심장인 김미영 선생님은 전문 지식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영의 가족, 이제 건강이 회복된 어머니와 대학생이 된 철수, 또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앞줄에 앉아 있었다. 희망의 빛 아동치료센터는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정말로 인상적이었다. 최첨단 장비와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치료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이 직접 훈련시킨 헌신적인 치료사들이 있었다. 한강전자 재단이 모든 운영 비용을 지원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테이프 커팅 후 정호는 가족과 함께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센터의 가장 특별한 공간이었다. 준서가 처음 걸음마를 떼었던 그 가정 정원을 본떠 설계된 치유의 공간이었다. 아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서의 눈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어. 정희가 다가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지난 2년간 그녀도 크게 변화했다. 이제 그녀는 자선 행사가 아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부부의 관계도 다시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회복되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정희가 말했다. 모든 것이 당신이 그날 일찍 집에 온 것으로 시작되었다니.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우연한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때 냉혹한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가족을 우선시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한강전자의 부회장이었지만 이제 그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되었다. 미영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첫 환자들이 내일부터 시작해요. 정말 설레고 긴장돼요. 당신은 훌륭히 해낼 거예요. 정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미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울 차례죠. 준서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약속해요. 매일 이 정원에 모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자고요. 새어른은 놀란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한다. 훌륭한 생각이구나. 준서야. 정호가 동의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지. 해가 지기 시작하며 센터의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정호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들, 다시 사랑을 찾은 아내,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 된 미영. 그는 우연한 순간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단지 집에 일찍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